정부가 공식적으로 고독사 실태조사를 시작한 2021년 이래 국내 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독사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국내 고독사 현황과 은둔 청년들의 문제를 조명합니다. 이번 주 뉴스픽 시간에서는 웨딩업계의 폭리 행태를 다룹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혼인 건수가 반등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예비 부부를 울리는 각종 비용 갑질에 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축의금과 관련한 인식 변화도 함께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는 사망자가 한 해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노년층일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사망자의 과반수는 5, 60대 남성입니다. 청년층 고독사도 문제인데요. 지난해 20대 사망자의 60%는 자살로 인한 고독사였습니다. 조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주택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원룸을 포함하면 80%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는 고독사에 대한 공식 집계가 없었습니다. 이후 2021년 고독사 예방법 시행으로 다음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사망자는 총 3,378명, 이후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거의 3, 4년 내내 거의 하루에 한두 번은 간 것 같아요. 독거노인분들이 이제 요양사들이 방문했다가 이제 발견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니면은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다가 한 며칠 연락 안 받으셔서 찾아가다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전혀 연고가 없어서 이제 혼자 돌아가셨다가 오랜 시간 지나서 이제 악취 느껴서 집주인이 신고하던가 그런 경우 이제 장례식장에 모셔와도 가족이나 지인들 안 나타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하루에 두세 건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더 증가한 것 같아요. 반지하나 고시원도 많고 원룸도 많고 보통 원룸 반지하 고시원이에요. 전국을 다 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많이 돌아가신다라고 볼 수는 없고.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은 5, 60대 남성이었습니다. 20대 고독사 사망자는 비중은 낮았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가 60%에 달했습니다. 또한 고독사 사망자의 대부분은 생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전체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주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중이 없습니다. 한 30%는 자살인 것 같아요. 방 안의 모습은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악취가 심하고요. 소주병이나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이 잔뜩 있고 좀 지저분하죠. 사회적인 고립이나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약봉지들이 많아요. 우울증 약이라든가 지병, 당뇨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깝고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어도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문을 열기 전까지는 몰라요. 사람이 죽었는지. 그렇게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중장년층 고독사와 청년 세대의 자살로 인한 고독사는 이들을 도울 지원 체계가 없거나 부족한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고립운둔 청년들 역시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보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남성분 40대 중후반에서 50대가 많고요. 그 외에는 20대 분들은 많긴 한데 고독사라기보다는 거의 자살이어가지고 그 중장년층 있잖아요. 40, 50대 분들 혼자 사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나 싶기도 한데 더 늘어나지 싶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고독사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 남성 집단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년층이 아니거나 남성이 아닌 집단에서 안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고독사에 이른 이유도 다양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른 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지 체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면 그건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실태조사에서 확인했던 고립운둔 청년들 중에 거의 4명 중에 3명이 자살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립 은둔을 겪는 청년은 전체 청년의 5%인 약 54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청년 시기 사회적 고립 상태를 방치할 경우 남은 생도 재고립에 빠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 45.6%가 자기가 고립 은둔에 놓여 있었고 그 이후에 재고립이나 재은둔에 빠진 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정책에서부터 장기적으로 그 당사자 청년들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죠. 고립이 청년기부터 시작돼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누적되는 현상이라면 청년기에 조기 개입했을 때 약간의 노력을 들여서 상당한 효과를 얻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이나 노년층에 우선 개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은 정책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특화된 지원이 별도로 필요한 것도 인권 측면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고립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체와 제도적 지원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특히 한국처럼 1인 가구가 급증한 사회에서는 은둔이나 고립, 고독사 문제를 방치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예전에는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나약해서 안 나오는 거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원해서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냐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조사에 거의 9,000명 가까운 청년들이 실제로 응답을 했고 그리고 그 응답한 내용들도 대부분 나는 방 밖에 나가고 싶고 집 밖에 나가서 다른 또래 청년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제발 도와달라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사례를 보면 벌써 히키코모리 문제가 한 세대를 지나섰고 이제 그 당시에 히키코모리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제는 8050 문제라고 80대 부모들이 50대의 은둔형 외톨이 자녀들을 책임지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하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고립사의 위험에도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동 유무만으로는 고립운동 청년을 발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은 당사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했던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한 80% 정도가 1년 정도의 장기 미취업을 전제에 두고 있어요.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단절된 생활 속에서 당사자 청년들은 그래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알바나 그리고 대면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계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공적인 지원 체계에서 사후관리라는 명목으로 뭐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연락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시금 사회와 연결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상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지역사회에서 시민사회가 같이 이 고립의 문제를 해소할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이나 고독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닌 국가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고립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경제, 의료, 사후관리까지 복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조나리입니다. 이어진 시간에서는 고독사의 원인과 지원책에 대해 조나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최근 무연고나 고독사 사망이 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독사는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노년층에서 주로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중년과 청년층에서 급증하면서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태 조사를 시작한 2021년 이래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고독사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매년 5, 60대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5, 60대는 고질적인 만성 질환이나 알코올 문제로 고독사에 이른 경우가 많은데요. 이외에도 이 시기가 사별이나 이혼, 은퇴 등 생애 주기상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게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경제적 취약 상태에 놓이면서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데요. 더구나 중장년층은 지자체에서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설명입니다. 네, 청년 고독사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질환으로 사망하는 나이대는 아니다 보니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2년 고독사 중 자살 사망은 20대에서 71.7%, 30대에서는 51%나 됐는데요. 지난해인 2023년에도 20대는 59.5%, 30대도 43.4%에 달했습니다. 20, 30대는 주로 취업 실패나 실직으로 고독사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또 무리하게 빚을 지고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좌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5%로 4인 가구의 2배에 달합니다. 연령별로도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30대도 그 다음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나요? 네, 우선 정부는 고독사 예방에 있어서 세대별로 달리 접근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가구를 추출해 각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할 방침인데요. 가장 많은 고독사 비율을 보이는 5, 60대의 경우 이혼이나 사별 등의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공동체 생활 지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70대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네, 20, 30대는 또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과 지난해 모두 국내 고독사 중에서 자살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청년 세대였거든요. 정부는 청년층 고독사 해결을 위해서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채무 문제나 장기간 은둔 생활로 알코올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 금융 상담이나 치료 기간 연계를 통해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개별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은데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참여연대 산하기관인 청년참여연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 17곳의 정책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절반에 달하는 8곳에서 청년 고립 운둔 지원 정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서울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6건, 대구 5건, 인천, 경기, 경북, 경남은 각각 3건, 충남 2건, 전남 1건 순이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한 정책이 마련된 지자체에서는 적절한 대책을 시행 중인가요? 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지자체 정책 49건 중 87.8%에 달하는 44건이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습니다. 이는 재고립이나 재운동 방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고립 운둔을 경험한 청년의 45.6%가 일상 복귀 시도 후 다시 고립에 빠진 경험이 있던 점을 감안하면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단 5건만이 단계별 접근 정책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 현재 마련된 정책이 청년의 고립 문제를 일시적으로 조망하거나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아무래도 고립 기간이 길수록 완전한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후 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청년참여연대는 사후관리로 심리상담과 은둔 청년 간 모임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상담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등 주변인들이 함께 진행하면서 근본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고요. 또 고립 시간이 길어지면서 밖으로 나오는 두려움이 축적된 점을 감안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대면하고 대화를 통해 자립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임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도 사회의 개인화도 더 이상 변화의 과정이 아닌 일상적인 모습이 됐습니다. 철저한 현상 분석을 통해서 시적절한 대책이 시급히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현장 속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 그간 부정적이던 결혼관, 출산관이 최근부터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혼, 저출산 위기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틈을 파고들어서 예비 신랑 신부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웨딩 업계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런 분위기에 초를 치는 행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선정해 취재 기자가 소개하는 뉴스픽.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결혼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결혼 인구가 늘었다고요? 네, 1996년 43만 5천 건으로 최대치를 찍은 이후에 코로나19 시기에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면서 당시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22년 19만 1천 건을 기록했다가 지난해 19만 3천 건으로 조금 올랐는데 올해는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 역시 올랐다고요? 예,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하는 기혼자가 4명 중 3명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의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게 늘어서인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이른바 스드메라고 하죠.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이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결혼은 사랑의 열쇠라고 하죠. 이 사랑의 열쇠값을 내라는 그간의 암묵적인 행태가 관행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공정위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살펴보니 우선 각종 비용을 옵션으로 추가하는 등 불공정 약관이 많았는데요.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는데 원본 사진을 필요한다 그러면은 원본 사진 값을 내라, 또는 사진 작가를 선택하려면 추가 비용을 내라, 이런 식의 이원화된 요금을 많이 받는 행태가 가장 큰 문제로 좀 드러났고요. 이건 필수 비용이다라는, 이 필수 비용이라는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가격을 놓고 돈을 뜯기도 했고요. 또한 예를 들면 드레스 피팅을 할 때 웨딩 준비 대행 업체 그 매니저가 예쁜 봉투에다 5만 원권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피팅이 끝나면 그 드레스 업체에다가 그 봉투를 주는 그런 관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두 군데만 도는 것이 아니라 그 피팅 룸을 여러 군데를 돌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부수적인 비용이 여러 군데에서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업체가 옵션 비용이 얼마나 들지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기도 했는데요. 예비 부부 입장에서 어떤 추가 비용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외에도 위약금이 과도하다거나 예식, 행사나 피로연 등의 음식 등에서 이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알선한 결혼준비 대행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거나, 재판을 할 때 관할 법원을 웨딩 업체의 소재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본사를 둔 웨딩 업체와 그 계약을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서울로 그 민사소송을 하러 오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비 부부를 더 힘들게 하는 갑질 세트를 바로 잡겠다는 거죠.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정부가 굉장히 기민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 사진 파일이나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 선택지는 기본 그 요금에 견적에 포함을 하고, 추가 옵션은 최소한의 가격 범위를 표시해서 예비부부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공정위는 수정한 약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 약관 제정이나 가격 정보 공개 강화 등 웨딩업체 전반의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혼인 수가 늘어나는 만큼 결혼식에 갈 일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번엔 축의금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되느냐 등 두고 좀 민망해지는 일이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한 여성이 이제 결혼할 때 친구에게 2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20만 원을 받은 여성이 몇 년 후에 이 친구 결혼식 때 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30만 원 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이 여성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혹시 축의를 안 했냐? 장부에도 없고 그다음에 방명록에도 네 이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여성이 ATM 기계에서 자기가 30만 원 인출한 거를 또 인증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이 사이가 껄끄러졌다. 이런 글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아예 결혼 문화를 바꾸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축의금을 빚 갚는 것으로 여기는 이
풍토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축의금이라는 게 결혼 축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예 그 축의금 내는 문화를 없애자 이런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축의금을 쓰는 방식도 가정마다 다양합니다. 뭐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고 신혼살림에 합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축의금 주인은 누구냐를 두고도 논란이 많죠. 일단 뭐 상갓집에서 장례식 비용이나 뭐 남은 부조금을 나눈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한데 이 결혼식 축의금에 대해서는 특정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요. 전통적 관행으로는 뭐 신혼 부부의 집이나 혼수 같은 거를 부모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 축의금을 부모님의 몫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요즘엔 그 부모님의 손을 안 빌리고 이 신랑 신부가 스스로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이 현대적 관점에서는 신랑 신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부부가 결혼 후 공동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결혼 전 부모님과 그리고 신랑 신부 간 논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축의금 분배 논쟁 말고 또 결혼식 축의금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축의금 도난 분실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도난 사건은 일단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한다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결혼식장의 관리 소홀로 도난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혼식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의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분실한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형사상 책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허위로 축의금을 줬다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축의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축의금은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유효한 계약이라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뭐 인생이 잊지 못할 날이기 때문에 여러 논쟁을 피하기 위해선 결혼식 준비 단계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석대성 기자와 결혼식과 관련한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화제의 사건과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오늘 피플에서는 기후소송 청구인으로 참여한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을 만나 기후 위기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예린 기자입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정의행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영경입니다. 저희 단체는 이름 그대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배분할까 고민하는 단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정책도 좀 들여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교육이나 캠페인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요. 참고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연대 단체와도 함께 연대하고 있고요. 거기서 저는 집행위원으로 함께 활동들 좀 나누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기후가 얼마나 위기에 닥쳤는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은 아주 최근에 있었던 스페인 대홍수예요. 무려 200여 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1년치의 비가 8시간 만에 다 왔다고 기사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올 여름에 뭐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 사망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죠. 뭐 노동자들의 사망도 있었고요. 올해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라는 곳에서 올해 평균 기온을 예측했는데 지난해보다 지금 전 지구 평균 기온이 1.55도나 오를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우리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상승
2도폭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것을 좀 넘어섰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도 이 기후재난이 이제는 더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들 좀 알고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키워드들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올해 단풍이 이상하게 들었기도 했고, 최근에만 해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온을 넘나드는 날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후변화에 그리고 기후위기의 신호이기도 해서 좀 더 심각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소극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신 바 있잖아요. 현재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후위기 정책은 크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제 완화 또는 적응 두 가지의 정책으로 보는데요. 완화라고 한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문제거든요. 당연히도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니까 석탄 에너지를 줄이는 것, 그리고 핵발전을 줄이는 것, 그리고 석유 에너지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G7 국가들이 탈석탄을 2035년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동을 새로 시작한 석탄 발전소가 있기도 하고 해외에 석탄 발전 건설에 투자하고 있기도 합니다. 공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만 하더라도 국내 단거리 노선 같은 것들은 지금 다 폐지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새만금, 가덕도, 그리고 경기 남부 이런 곳들에 공항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가고 있죠. 모든 것을 지금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핵발전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할까 여기에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3배로 늘리겠다라고 전 세계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이전 정부하고 큰 차이 없이 좀 더 늘리거나 이런 거 없이 좀 답보 상태이거든요. OECD 국가 중엔 거의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관련인데요. 이 총무인들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었던 탄소 중립 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이 헌재 결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청구인 중에 한 명이지만 일단은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하지만 한편으로 또 아쉬운 점도 있긴 했던 판결이었어요. 근데 일단 환영하는 부분은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 그리고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2030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의 법에 담겨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위헌 판결을 내렸던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숫자로 연결되기보다는 피부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기후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면에서 이제 환경권에 대한 부분을 헌법재판소는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환경권을 위배했다라는 면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기본권을 우리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좀 더 지켜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면. 사실 청구인들이 냈던 소송은 크게 3가지였어요. 하나는 2030년 이후에 감축 목표가 없다라는 면에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위헌이다라는 것이었고, 그 중간 단계로서 2030년까지 감축하는 목표와 감축 경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크게는. 근데 사실상 그 두 번째 것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냈던 거죠. 사실은 기후위기 문제가 현재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유엔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을 좀 비교해 보면 2030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지금의 정부 목표가 2030년까지 감축하는 것을 좀 부족하게 잡고 있고
감축 경로 역시도 2029년, 2030년에 몰려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경로에 대해서도 인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거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현재 이제 국회에게 넘어갔는데요. 그것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2030년 이전의 감축 목표와 경로 또한 좀 더 개선되고 강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일상에서라도 작게나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개선돼야 할 정책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일상에서 저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은 실천들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텀블러를 요즘에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장바구니를 드는 실천도 이제는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실천들이죠. 근데 저도 그렇고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장바구니를 든다거나 텀블러를 드는 것과 같은 개인적인 실천은 굉장히 소중한 거다.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와 더불어서 그것만으로 이 기후위기가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석탄 발전을 멈춘다거나 핵산업을 멈춘다거나 재생에너지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개인의 실천이 아니라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들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 말고도 조금 더 내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리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는 것. 저는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인 것 같거든요. 사실 저처럼 시민사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시민들의 박수와 응원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실천이 굉장히 너의 행동이 지금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응원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최근에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정부 정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후소송에서 판결이 난 것이 이제 탄소중립 기본법을 바꾸는 것이 국회 공으로 돌아갔잖아요. 내후년 2월까지가 기한인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그런 과정들을 밟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좀 높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미래 세대와 지금 현재 세대 그리고 기후위기의 당사자들이 그 안에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가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안에 정부가 세우는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전력 계획인데요. 이 전력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석탄 발전을 언제 어떻게 멈출 것인지,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늘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수요를 얼마만큼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을 할 거예요. 올해 11월 중에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12월까지 이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석탄 발전 계획이 없다거나 핵산업만 늘리는 수명 연장이나 신규 발전 건설 계획이 좀 담겨 있다거나 재생에너지 목표가 너무 낮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 계획을 좀 더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또 목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서 기성세대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소송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기후 재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사실 기후 재난이라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누군가에겐 보이고 누군가에겐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가 폭염에도 에어컨을 편하게 켤 수 있는 환경에 늘 있다면 그게 기후 재난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기후 재난이라는 것이 사실은 최소한 20-30년 전에 발생했던 온실가스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지금 켜는 에어컨이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미래 세대에겐 더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해서 혹은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견제했으면 좋겠고 지금의 실천이 결국은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 생활 하나 그리고 나의 목소리 하나에 좀 더 신경 쓰고 귀 기울이는 노력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또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서는 임은지 변호사와 다가오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론이 나왔는데 판결 취지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매우 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인정을 해야 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 고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요즘에 그 유족들, 김문기 씨 유족들이 근황이 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김 씨와 관련해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김 씨의 존재를 몰랐다.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김 씨를 알게 됐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법원이 또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네, 쟁점이었던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대표 주장처럼 사람을 모른다는 말은 단순히 이제 인식의 차원일 뿐이지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네. 다만 재판부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을 한 만큼 따로 주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피선거권 제한 그러니까 뭐 이 대표가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뭐 이제 벌금이 뭐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처음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오히려 더 크게 나와서 지금 징역형 집행유예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징역형 집행유예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선고를 내렸던 네. 걸까요? 대법원 양형 기준을 살펴보시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기본 형량이 일단 최대 징역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200에서 800만 원입니다. 아, 예. 그런데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8개월에서 최대 징역 2년까지고요. 네. 벌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네.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가중 사유로 볼 때 일단은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그리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 판단 사항이거나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 그리고 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예.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력이 높았고 또 후보자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 사항이라고 봤던 것이지요. 네. 그리고 뭐 같은 범행으로 이제 전과를 받았던 적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따져볼 때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대표 가중 사유가 벌써 지금 2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두 발언이 각각 유죄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형량을 최대 징역 4년 6개월 또는 벌금 2,250만 네.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가 이 벌금형보다 피선거권 박탈 기간이 2배인 징역형을 선택했었던 거는 네. 그만큼 이제 혐의를 무겁게 봤다는 분석으로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무죄다 이렇게 줄곧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려 부작용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이게 일각에서는 중형을 선고한 데 있어서 일단 양형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이 대표 측에 좀 불리한 사정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이 대표 발언을 따지면은 이제 사람을 알거나 모른다는 것은 사실 이거를 뭐 객관적으로 뭐 어떻게 평가하거나 설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입증 자체가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때문에 역효과를 낳았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임박했고 또 전파력이 높은 매체
자체를 이용을 했고 동종 전과도 있었다는 점을 다 고려를 한다고 보면은 네. 이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가중 사유는 많은 반면 그에 따르는 감경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1심 선고 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뭐 사법 판결에 불복을 해서 거의 뭐 그냥 법원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을 겁박하는 건 물론이고 이 비명계가 뭐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하면 죽이겠다 이런 또 무서운 발언까지 내놨는데 관련 발언들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 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추기 위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국민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예.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뭐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국민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러는데 뭐 사법부 존재를 좀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김민석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아예 그냥 뭐 떨어진 대선 후보 이현주 최고위원도 뭐 대선 패자 이런 발언까지 내놨는데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민망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최민희 의원은 도끼서린 표정으로 죽이겠다고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뭐 사건이나 재판 맡으시면서 뭐 이런 협박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사실 변호사로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건을 다 겪는데요. 네. 사실 뭐 의뢰인과 소송 대리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 크고 작은 오해가 있다고 한들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를 깔고 가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방 당사자인 경우입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형제간의 상속 분쟁이 있었던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상속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당연히 뭐 정당한 주장과 또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네.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받은 전화인데요.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사실 당시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은 게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하기는 했는데 뭐 추가 대응은 하지 않고 이거는 사건에서 좀 보여줘야겠다 결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건에 좀 집중하고 매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부장님이 경호하셨던 그 사건도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죽여버리겠다는 협박 같은 거는 뭐 몇 차례 듣기는 했는데 재판에 출석을 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은 네. 또 신선해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만나면 이제 맞습니다.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드 해주시는 부장님과 함께 좀 동석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협박을 당하면은 오히려 더 취재하고 싶은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무죄 탄원서도 내고 뭐 서초동에서 시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변호사님 또 서초동에 계시는데 그 굉장히 많이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사법부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상황이라면 변호사님 좀 어떠실 것 같은지도 궁금한데요. 제 입장이어도 아마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예. 하지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사건을 정말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봐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뭐 판사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는 등 굉장히 네. 좀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좀 반감을 키우거나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 선고 다음 날 뭐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집회에서 얘기를 했고 이 40년 거의 40년 지기인 정성호 의원한테도 이제 뭐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주에 더 큰 게 다가옵니다. 이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님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두 번째 사법 리스크죠.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뭐 벌써 당장 일주일도 남지가 네. 않았습니다. 이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혐의인데요. 김모 씨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했다고 밝히면서 굉장히 사건이 확대됐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보다 오히려 이 위증교사 건이 재판에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만일 위증교사 혐의의 유죄 그리고 선고된다면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거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이렇게 또 논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법조계 일각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 가운데 이 대표의 법정 구속 예측을 하는 목소리도 정말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네. 특히 또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만일 이번 사건에 있어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은 국회에서는 추가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 물론 이제 위증교사나 무고 같이 이제 사법부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정말 중형을 선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이유는요. 일단 대법원 인신 구속에 관한 사무처리 예규 제8조를 보시면요. 법원이나 판사가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고인, 피의자,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체포 구속 영장을 발부를 하려면은 그 전에 체포 요구 동의서를 검찰청이나 수사처에 보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규정 때문에 바로 이제 법정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건데요. 네.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기 전에 만약에 이 검찰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내면은 이거는 이제 예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선고를 하고 네. 법정 구속을 할 거라는 맞습니다. 걸 예고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 대표를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체포 동의 요구서가 국회에서 가결이 된 후에 영장이 집행되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 아,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죄질을 고려했을 때는 법정 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이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이 되지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반응인 것입니다. 아,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가 이 검수완박 대안으로 검수원복 시행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언을 내놨고요. 한 대표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판사 겁박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 안에서는 이 대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설치도 했는데 2심에서 이제 뭐 잦은 변호인 교체가 있을 것이고 기일 변경도 있을 것이고 재판부 기피 신청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이런 행위를 사법부에 알리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그 TF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인데 그리고 이것 또한 또 사법부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사법부에 좀 부담을 주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주 판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관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대표가 일단은 김 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부분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김 씨의 위증이 실제로 이 대표의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전망을 짚어보는 앞으로, 오늘은 임은지 변호사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지도자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하죠. 전국이 어려울수록 더 민심과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올바른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앞으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